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의 내수 침체, 수출 부진,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내년 기업 경영 환경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IBK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차별, 수당체불 등을 이유로 사상 첫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영업점 직원의 약 55%인 3,200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일부 지점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가 양강 체제를 이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 장기화와 고환율로 인한 주주 환원 정책 축소 우려로 고배당주들이 연말 배당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융업종만 1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달러가 계속 비싸진다 싶더니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급기야 1,500원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내수 침체, 수출 부진,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내년 기업 경영 환경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환율은 개장 15분 만에 1,470원 선을 넘더니 오전장 단숨에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도 고환율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산업계는 이 같은 고환율 쇼크의 비상입니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정유와 철강, 외화부채가 많은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환율은 수출 호재라는 공식마저 깨졌습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원재료 매입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며 고환율로 인한 수출 기업의 이익 증가 수혜는 옛말이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의 평균 제조 원가는 4.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부담 증가 등 수출 채산성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자재비와 인건비 도미노 상승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 빌린 외화 차입금도 늘어나고 있어 고환율의 이자 비용과 투자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종합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4.6, 전달 대비 11.7포인트 줄었는데 코로나 이후 최악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내년 전망을 더 어둡게 본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IBK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단독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시중은행보다 30%가량 낮은 임금과 수당 체불 등을 파업 이유로 들었는데요. 노조원들은 오늘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총파업 집회도 열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IBK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첫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은행 노조가 임금차별, 수당체불 등을 이유로 오늘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1961년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서울청사까지 가도행진을 벌였습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영업점 직원의 약 55%인 3,200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노조는 우선 파업은 오늘 하루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점을 파업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연봉은 1억 1,368만 원으로 8,528만 원인 기업은행보다 약 2,800만 원 많은 수준입니다. 또 노조는 정부의 총 인건비 제한 탓에 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의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시중은행과 차별임금 폐지, 특별 성과금 및 시간의 수당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측은 노조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노조의 요구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속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조의 요구에 신중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은행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2, 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 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기업 고객 등의 이날 파업 가능성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만일의 업무 차질에 대비해 간부급 비노조원을 영업 지점에 나눠 배치해 현재까지 지점 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았습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하나의 합작 법인이 돼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산업이부 이혜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그룹이 손을 잡는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네, 어제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고요.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통해서 보유한 G마켓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알리바바 측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과 현금 3천억 원을 출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입니다. 네, 그럼 두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까요? 네, 이 합작 법인 안에 G마켓과 알리바바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데요. 두 플랫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또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또 양사는 기존 각자 운영하던 방식을 어떻게 조율해서 바꿔나갈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G마켓 셀러가 알리바바 플랫폼에 보다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별도 절차 없이 기존 G마켓 등록 상품이 바로 알리바바 플랫폼에 자동으로 연결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고 대금 정산에서도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신세계그룹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네, 우선 이 G마켓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현재 G마켓의 국내 경쟁력이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신세계는 지난 2021년 G마켓을 운영하던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01%를 약 3조 4,400억 원에 매입했지만 이 G마켓은 인수된 해에만 흑자를 내고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세계가 자산 매각까지 하면서 G마켓을 인수했지만 일시적 부진이 계속되자 이번 전략적 동맹이 G마켓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의 동맹이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업계의 시선은 좀 어떤가요?
네, 이번 합작 법인 설립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이 네이버와 쿠팡에 맞서 업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정 KPMG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8조 8,607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네이버 쇼핑이 22%, 쿠팡이 20% 등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이 두 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 지마켓 11번가 순인데요. 이 국내 이커머스 주력 시장이 이 쿠팡을 중심으로 한 직매입 업체로 바뀌었고 또 오픈마켓 시장마저 사실상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버텨야 하는 이 지마켓과 또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의 니즈가 일치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쿠팡 연대가 형성이 됐고요. 두 그룹의 협력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략적 연대인 셈인데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이번 동맹을 두고 사실 이 합작 법인이 명쾌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마트에 대한 보고서에서 뚜렷한 전략 방향성이 없던 이 G마켓이 전략 파트너를 확보한 건 긍정적이지만 또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이 시너지 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또 합작법인 형태나 또 플랫폼 운영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종국적으로는 매각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신세계그룹이 결국 G마켓을 알리바바 그룹에 넘기고 또 손을 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혜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연말 양상입니다. 전국 불안 장기화 우려와 장중 1,480원을 넘어선 고환율로 인한 주주 환원 정책 축소 우려로 고 배당주들이 연말 배당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금융증권주들도 연말 연초 배당 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20원 넘게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금융사의 배당 여력으로 여겨지는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비 KRX 은행지수는 9.57% 하락하며 전체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KRX 300금융 마이너스 8.61%, KRX 보험 마이너스 6.37%, KRX 증권 마이너스 6.02%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도 금융주의 약세는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 200 금융은 8.68% 추락했고 보험 마이너스 7.45%, 증권 마이너스 4.29%, 금융 마이너스 4.14%로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관련 ETF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과 타이거은행, 신한자산운용의 솔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KB자산운용의 라이즈 200 금융,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보험 등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2.03%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종목들의 추락세가 월등히 두드러지는 셈입니다. 연말마다 고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며 선방했던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첫 거래일 대비 마지막 거래일 KRX 은행과 300금융, 증권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금융과 금융, 증권도 모두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금융지주 입장에선 배당액 산정 근거로 삼는 보통주 자본 비율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게 하는 핵심 지표인데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0.0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배당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서
금융업종만 1조 원 넘게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길어지자 정부가 사업 재편 지원책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석화업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지원책이 대부분이라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한 모습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지원 방안. 3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과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확대 등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방안과 고부가 가치, 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028년까지 범용 제품 중심의 공급 과잉 상황이 심화될 거란 판단하에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돕겠다는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 최대 수출국에서 라이벌이 된 중국은 6년 동안 대규모 증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도 100%를 넘었습니다. 최대 산유국들이 모여있는 중동도 원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석유화학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 글로벌 거점에 대규모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료 수급과 자금 면에서 앞서 나가는 만큼 중국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혼란한 전국 속 지원책이 나온 건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다 보니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업 간 합작법인, 신사업 M&A 등 선례가 없는 다양한 사업 재편 지원 방안이 나온 만큼 향후 석화 기업들의 경영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릴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루마니아에서 잇따라 원전 사업을 따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엄 사태 우려에도 원전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국제핵 비확산 협력센터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국제핵 비확산 협력센터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과 원자력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미국 핵안보국과 샌디악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대형 원전부터 소형 모듈 원전, 원전 해체, 사용 후 핵연료까지 원자력 수출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과 원자력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SMR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 협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원전 사업은 정부와 정부 간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근 비상계엄 여파로 국가 신뢰도가 하락한 가운데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원전 사업에 대한 우려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최종 계획을 체결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사로 선정된 겁니다. 또 미국 테라파워 SMR 주기기 공급사로도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른 수주 덕에 향후 체코와의 수주에도 협상력이 생겼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위클리 비즈 이수빈입니다. 호텔들이 연말을 맞이 내놓은 귀여운 곰인형의 매력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는 매년 테디베어 뮤지엄과 한정판 크리스마스 곰인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곰인형은 지난달 판매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9배나 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랜드파크 켄싱턴 호텔 여의도는 로비에 켄싱턴 시그니처 베어와 도어맨 베어 열쇠고리로 장식한 트리를 선보였는데요. 도어맨 베어가 호텔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양입니다. 출시 이후 빠르게 품절된 이 곰돌이 인형은 지금 재입고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주 신라호텔도 100여 마리의 신라베어로 호텔을 꾸몄는데 이를 본 호텔 방문객들 사이에서 신라베어 인형,
열쇠고리 등 PB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고민형들이 전하는 포근한 연말 감성 느끼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비초롱 축제에 농심 너구리가 등장했습니다. 농심은 서울 청계천에서 열리는 서울 비초롱 축제에서 농심의 캐릭터와 상품을 조명으로 표현한 라면 놀이동산을 조성했는데요. 익숙한 너구리 캐릭터 조형물을 시작으로 높이 7m의 대관람차 모양 조형물, 농심의 주요 제품을 표현한 전시존이 청계천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또 농심은 축제 기간 동안 홍보 부스와 현장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홍보 부스에서는 농심의 대표 라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은 물론 농심의 역사가 녹여진 미디어 영상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농심은 서울 비초롱 축제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색다른 소통을 이어나가 K푸드를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 연말 특별한 볼거리가 보고 싶다면 여러분도 청계천에서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은행에서 준 달력을 쓰면 재물복이 들어온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도 여전히 은행 달력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 달력과 같은 이른바 달력 미신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은행 달력 오픈런이나 중고거래에 관한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엔 대전의 인기빵집인 성심당 달력도 큰 화제인데요. 평소에도 성심당 빵을 맛보기 어려운 만큼 행운의 상징이 의미가 부여된 데다 신년에 먹을 복이 오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케이크 구매 고객에게 증정된다는 성심당 달력의 증정 기준과 배부일에 대해서도 벌써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번 펼치면 1년을 함께하게 되는 달력. 올해는 특별한 달력으로 새해 행운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싸게 돈을 내고 외식을 하다 보면 집에서 먹는 정갈한 반찬이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요.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신세계 백화점물 반찬 구독 서비스. 이를 이용하는 2030 세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식품 코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030 반찬 구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찬 브랜드 시화당은 성인 2명과 아이 1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요리 1종, 국 또는 찌개 2종, 반찬 3종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48,000원의 가격에 판매합니다. 한 끼에 약 16,000원인 셈인데요. 최근 먹거리 물가가 뛰면서 만원대 가격으로 외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죠. 반찬 구독 서비스가 싼 가격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든든한 한 끼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인식에 그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습니다. 또 1, 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특히 2030을 타겟으로 한 반찬 구독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배달 온 백화점 반찬을 펼쳐놓고 밤과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1966년생으로 부산대 사대 부속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지냈습니다. 이 후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내년 2월 초 최종 선임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협금융은 이재호 부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